서울 외곽 햇볕이 드물게 비치는 신림동의 오래된 반지하. 벽에는 곰팡이가 검은 얼룩을 만들었고 공기는 습기와 키키한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 작은 공간이 박일성과 아내 김복순의 전부였다. 20년 전만 해도 일성은 건실한 건설 현장 소장이었다.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일에 자식들 대학을 보내고 변변찮은 아파트라도 마련하려 꿈꿨었다. 그러나 3년 전 현장 붕괴 사고로 허리를 크게 다치면서 모든 것이 멈췄다. 더 절망적인 것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이 믿었던 후배가 퇴직금과 위로금을 모두 가로채 달아난 일이었다. 남은 것은 지독한 가난과 절망뿐이었다. 가장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느릿하게 몸을 일으켰다. 삭신이 쑤셨다. 푹 꺼진 스프링 침대에서 일어나자 허리가 비명을 질렀다. 습기로 눅눅해진 낡은 달력을 찢었다. 2025년 늦가을.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지만 그들의 삶은 3년 전에 정지해 있었다. 주방으로 향했다. 주방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좁은 공간. 찬장 문짝은 너덜거렸고 싱크대에는 고무장갑이 축 늘어져 있었다. 복순아, 오늘은 뭐라도 좀 먹자.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일성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어제는 속이 울렁거려 물만 마셨다. 오늘은 기운을 내야 했다. 벽에 걸린 얇은 거울을 보니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이 보였다. 흰 머리가 희끗한 남자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우람했던 그 박일성 소장이 아니었다. 그저 시던 그림자였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텅 비어 있었다. 텅. 지난주 김치찌개를 끓이고 남은 묵은지 한 통이 전부였다. 그것도 이웃 복지관에서 준 김치였다. 일성은 한숨을 쉬며 김치를 꺼냈다. 이거라도 썰어서 밥이랑 먹어야지. 밥솥을 열었지만 밥은 어제 저녁에 이미 다 먹고 없었다. 쌀통을 열어보았다. 바닥에 겨우 한 줌 남은 쌀. 일성은 무릎을 꿇고 쌀통을 기울여 그 작은 쌀알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마치 보석이라도 다루듯. 작은 쌀과 묵은지를 볶아 김치 볶음밥을 만들었다. 냄비에 끓인 물 한 잔과 함께 차려진 초라한 식탁. 일성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이내 내려놓았다. 목이 메었다. 내가 늙으면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렇게 추하게 살 줄은 몰랐다. 그는 한때 가장이라는 무게를 자부심으로 여겼었다. 자식들에게 떳떳했고 아내에게 늘 웃게 해줄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의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한 장이 없었다. 아내가 나가서 벌어오는 돈으로 겨우 하루하루를 연명할 뿐이었다. 벨소리가 울렸다.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들 민수에게 온 전화였다. 일성은 망설였다. 3초, 5초. 결국 받지 않았다. 민수가 연락하는 건 10중 8구 돈 때문이었다. 아버지, 그때 그 약값 때문에 잠깐 좀. 어머니 용돈 좀 드릴게요.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이라도 했지만 몇 번의 통화 후 그가 말하는 돈은 빌려달라는 뜻이었고 용돈은 결국 그들 노부부가 간절히 모아둔 얼마 되지 않는 예금 통장을 노리는 것이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것도 모자라 그들의 마지막 삶의 자원을 갉아먹는 느낌. 일성은 아들의 전화가 두려웠다. 아들로부터 오는 전화가 공포가 된 순간 가장의 존엄은 완전히 무너졌다. 그때 안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내 복순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복순은 요양보호사로 일한다. 매일 새벽 6시 낡은 유니폼을 입고 집을 나선다. 그녀의 직장은 서울 시내의 부유한 노인들을 돌보는 곳이었다. 일성이 밥 먹어. 오늘은 김치볶음밥 냄새가 좋네. 복순은 방을 나서며 일성에게 말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강인했다. 그녀의 얇은 손목에는 힘줄이 튀어나와 있었다. 하루 종일 무거운 환자를 부축하고 식사를 챙기고 빨래를 하는 고된 노동의 흔적이었다. 일성은 얼른 숟가락을 들어 볶음밥을 한 숟가락 먹었다. 당신이 해준 건 다 맛있지.
일성은 애써 웃었지만 복수는 그의 눈빛에서 숨겨진 슬픔을 읽었다. 복수는 말없이 다가와 일성의 어깨를 주물렀다. 나 오늘 좀 늦을 거야. 김정분 어르신이 오늘 상태가 안 좋으셔서 내가 오후에도 좀 봐드리고 와야 할 것 같아. 정분 어르신 그분 좋은 분이시라면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니. 응. 내가 마지막까지 옆에 있어 드려야지. 내 가족 같다니까. 복수는 일성에게 작은 비상금 봉투를 건넸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었다. 이거. 혹시 당신 약값 필요할까봐. 꼭 필요할 때만 써. 일성은 고개를 숙였다. 아내가 벌어온 돈을 받아야 하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비참했다. 복순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긴. 당신은 내 남편이잖아. 그리고 내 보물이고. 복순은 그렇게 말하며 일성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일성은 그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내의 뒷모습에는 희미한 미소가 비쳤다. 그러나 그 미소 밑에는 남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고단함과 억척스러움이 숨겨져 있었다. 복수는 낡은 코트를 여미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섰다. 일성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식어버린 볶음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사람은 늙으면 누구에게 짐이 되는 걸까? 가족에게, 세상에게, 아니면 결국 나 자신에게. 일성은 생각했다. 그는 이미 세상에게 버려졌고 자식에게 외면당했다. 아내는 그 짐을 묵묵히 짊어진 채 매일 새벽길을 나섰다. 하지만 그녀는 일성에게 짐이 아니라 빛이었다. 일성은 그 빛이 꺼질까 두려웠다. 그의 유일한 빛이 어둠 속에 자신을 혼자 두고 사라질까봐. 일성은 차마 볶음밥을 마저 먹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흐느꼈다. 반지하의 습한 공기 속에 가장의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졌다. 복순이 반지하를 나서는 시각은 항상 새벽 6시였다. 서울의 새벽 공기는 뼈를 시리게 했지만 그녀는 익숙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 위로 낡은 남색 코트를 단단히 여몄다. 반지하의 좁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다. 묵묵히 혼자 남겨진 남편 일성이 걱정되었다. 그의 수척해진 얼굴과 힘없는 어깨. 그에게 자신은 빛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가 돌보는 정분 어르신의 집은 지하철로 1시간, 버스로 다시 30분을 가야 하는 강남의 고급 빌라촌에 있었다.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 복수는 늘 주머니 속의 작은 비상금 봉투를 만졌다. 일성에게 주고 남은 돈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혹시라도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아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다. 내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일성의 희망이야. 복수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신적으로는 누구보다 강인했다. 그녀의 힘은 남편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책임감에서 나왔다. 복순이 돌보는 정분 어르신은 90세가 넘은 독거노인이었다. 어르신은 평생 교육자로 살았고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거주했다. 정분 어르신은 치매 증세가 있었지만 복순에게만큼은 따뜻하고 의지했다. 복순 씨 오늘 아침은 김치찌개 냄새가 좋구먼. 자네가 끓인 건가? 네 어르신. 어제 제가 좀 넉넉히 끓여뒀지요. 많이 드세요. 복순은 어르신의 식사를 돕고 말동무가 되어주고 온몸 구석구석을 닦아드렸다. 특히 어르신은 밤이 되면 불안해하셨는데 복순이 손을 잡아주면 금세 안정을 찾았다. 복순 씨 손은 참 따뜻해. 젊은 사람들 손은 차가워서 싫은데. 복순은 웃으며 말했다. 저도 이제 늙어서 손이 따뜻한가 봐요, 어르신. 하지만 이 고된 노동은 그녀의 허리와 관절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점심시간, 다른 요양보호사들은 틈을 내어 잠을 청했지만 복순은 옥상에 올라가 허리 보호대를 조이고 파스를 붙였다. 그녀의 얼굴에 비치는 희미한 미소는 사실 고단함을 숨기기 위한 방패였다.
남편 일성이 그녀의 고통을 알까봐 가장 두려웠다. 그날 오후 복수는 정분 어르신이 잠든 틈을 타 어르신의 변호사 장영준을 잠시 만났다. 빌라 근처 조용한 카페 구석이었다. 변호사님, 어르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수도 있대요. 복순의 목소리는 떨렸다. 장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르신이 마지막까지 김복순 씨를 찾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어르신이 남기신 유언은 이미 공정 절차를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어르신께 가서 최종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복수는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께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저 제 본분을 다 했을 뿐인데. 복순 씨, 어르신은 당신을 단순한 요양보호사가 아닌 자신의 마지막 가족으로 여기셨습니다. 자녀들이 외면했을 때 곁을 지킨 건 당신뿐이었으니까요. 이 만남은 복순이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이었다. 그녀는 정분 어르신이 자신에게 유산을 남기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심하게 고민했다. 이 엄청난 돈을 받게 되면 남편의 삶과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었다.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돈이 가져올 변화와 그림자가. 그녀는 장 변호사에게 말했다. 변호사님, 저 오늘 밤 어르신 곁을 지키고 싶어요. 어르신 임종하시는 순간까지 제가 손을 잡아드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복수는 일성에게 늦을 것 같다고만 이야기했을 뿐 밤을 새울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혹시라도 일성이 걱정할까봐 또는 일이 틀어질까봐. 그녀는 낡은 휴대폰을 잠시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다. 밤새 울리는 전화 소리로 어르신의 마지막 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정분 어르신은 얕은 잠에 드셨다. 복수는 조용히 어르신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주름진 손. 이 손을 잡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의무였다. 어르신은 잠시 눈을 뜨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복순 씨 고맙네. 자네는 빛 같아. 그것이 정분 어르신의 마지막 말이었다. 새벽 2시 어르신은 복순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숨을 거두셨다. 복순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어르신의 시신을 정리하고 변호사를 기다렸다. 그녀는 일성이 자신에게 해줬던 마지막 한 말, 그리고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해줬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은 짐이 아니라 빛이었다. 자네는 빛 같아. 복수는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를 깨달았다. 그녀는 남편 일성과 이제는 세상을 떠난 어르신에게 떳떳해야 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일성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그녀의 연락 두절은 뜻밖의 유산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노부부에게 닥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다. 복순이 나간 지 하루가 지났다. 첫날은 괜찮았다. 오늘 좀 늦을 거야 라는 아내의 말이 있었으므로 일성 70이언 늦잠을 자고 있거나 어르신 집에서 일이 많아 밤샘 근무를 하는 중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혼자 묵은지 볶음밥 남은 것을 데워 먹고 텔레비전을 켰다. 옛날엔 복순이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혼자서도 잘 지내야지.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밤 9시가 되자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복수는 아무리 늦어도 10시 전에는 항상 전화를 걸어놔 이제 간다고 알려주는 사람이었다. 일성은 휴대폰을 들었다. 아내 김복순이라는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잠시 망설였다. 혹시라도 일하는 곳에서 방해가 될까봐. 하지만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 뚜마이너스.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전원이 꺼져 있어. 라는 기계적인 여성의 음성이 차가운 공기를 만들어냈다. 일성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복수는 늘 배터리가 부족하면 늙은 손으로 불편하게 충전기를 찾는 사람이었다. 갑자기 전원이 꺼질 리 없었다. 배터리가 다 됐겠지. 요새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을 거야. 일성은 애써 합리화했다.
하지만 새벽 1시가 되도록 전화는 여전히 꺼져 있었다. 그는 아내의 낡은 코트가 걸려있던 옷걸이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밤새 잠들지 못했다. 반지하의 작은 공간이 갑자기 너무 넓고 차갑게 느껴졌다. 이튿날 아침 일성은 해가 뜨자마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전히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일성은 불안을 감출 수 없었다. 아침도 거르고 복순의 직장인 요양기관에 전화를 걸었다. 김복순 요양보호사님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혹시 지금 근무 중이신가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일성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았다. 네, 김복순님 말씀이시군요. 김복순 선생님은 이틀 전 근무를 그만두셨습니다. 본인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만뒀다고요? 언제부터요? 일성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틀 전 저녁에요. 저희도 갑작스러워서. 일성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다. 아내는 일터에 나간다고 집을 나섰는데 이틀 전에 그만두었다니? 그만뒀으면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전화는 계속 꺼져 있을까? 갑자기 3년 전 퇴직금 사기를 당했을 때의 무력감과 배신감이 복합적으로 밀려왔다. 혹시 복순이가 나를 버린 건가? 늙고 병든 자신에게 지쳐서 이제 막말로 도망친 건가? 일성은 황급히 집을 나섰다. 다친 허리도 잊은 채 불안감만이 그를 재촉했다. 일성이 도착한 요양기관은 서울 시내의 깨끗한 건물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데스크 직원에게 복순의 행방을 물었다. 혹시 복순이가 마지막에 모시던 정분 어르신 댁이라도 알려주십시오. 거기로 갔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직원은 규정상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일성은 애원했다. 제 아내입니다. 3일째 연락이 안 돼요. 저 노인네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제발요. 일성의 절박한 모습에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저었다. 다만 하나의 정보를 건넸다. 김복순 선생님이 그만두시면서 정분 어르신께는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고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짐도 급하게 챙겨서 나가셨고요. 다른 곳으로 떠나야 한다. 이 말은 일성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했다. 복순은 짐을 챙겨 떠났고 자신에게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아내는 대체 어디로 왜 떠난 걸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일성은 경찰서로 향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실종 신고를 접수하는 동안 그는 내내 손을 떨었다. 담당 형사는 일성의 이야기를 듣고는 자발적인 가출이거나 잠시 연락을 피하는 걸 수도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아닙니다. 제 아내는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일성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형사는 실종 신고서를 접수했지만 일성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지는 못했다. 경찰서 벽에는 희미하게 인쇄된 실종자 포스터가 잔뜩 붙어 있었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 일성은 그 포스터들을 바라보며 울먹였다. 혹시 내 아내의 얼굴도 저기에 붙게 될까? 그는 문득 아내의 마지막 뒷모습을 떠올렸다. 희미했지만 분명히 슬픔이 담겨있던 미소. 그 미소가 자신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미소였을까? 일성에게 가난은 익숙한 짐이었다. 하지만 아내의 부재는 가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공백이었다. 그는 절망 속에서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복순이는 놔두고 갔을까? 내가 짐이 된 순간 그녀는 나의 전부를 가져갔다. 그날 밤 일성은 아내의 빈자리에 앉아 차가운 라면을 끓여 먹었다. 홀로 남겨진 늙은 가장의 슬픔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어두웠다. 일성은 빈자리와 켜진 휴대폰을 번갈아 바라보며 홀로 남겨진 깊은 밤을 맞이했다. 아내의 온기가 사라진 집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아내가 사라진 지 4번째 날 아침.
박일성은 낡은 식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어젯밤 그는 결국 끓이지 않고 불려 먹은 차가운 라면을 치우지 못했다. 라면 그릇 속의 부러뜨진 면발은 마치 멈춰버린 그의 시간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이런 걸 먹어도 되는 건가? 복수는 결혼 후 단 한 번도 그에게 차가운 밥상을 준 적이 없었다.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따뜻한 밥 한 그릇만큼은 꼭 지켜주던 사람이었다. 이제 그 온기가 사라지자 일성은 제대로 된 식사조차 할 자격이 없는 죄인처럼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갔다. 복순이 늘 쓰던 낡은 냄비를 잡았다. 냄비에는 복순의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는 그 냄비를 껴안고 잠시 흐느꼈다. 복순아, 내가 그때 당신을 말렸어야 했는데. 늙은 몸으로 나가서 돈 벌게 하질 말았어야 했는데. 그는 자신의 무능함이 불러온 결과라고 생각했다. 3년 전 후배에게 사기를 당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복순은 그에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일성아. 당신만 살아있으면 돼. 돈은 내가 벌면 돼. 그녀의 빛이 그를 살게 했지만 이제 그 빛이 꺼진 것 같았다. 일성은 냄비에 물을 올렸다. 다시 라면을 끓였다. 이제는 라면만이 그에게 허락된 식사 같았다. 끓어오르는 물 위로 그의 눈물 방울이 떨어졌다. 장면 2. 아들의 전화와 비상금. 그때 거실 구석에 놓아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액정에는 다시 아들 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일성은 지난번처럼 망설이지 않았다. 복순의 실종 신고를 경찰에 한 후 그는 이 막다른 골목에서 아들의 존재가 유일한 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전화를 받았다. 일성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민수야. 아버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 그리고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함께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복순이. 지금 3일째 연락이 안 된다. 근무하던 요양기관도 그만뒀다고 하고. 네? 그만뒀다고요? 그럼 아버지는 왜 가만히 계세요? 당장 경찰서라도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민수는 격앙되었다. 일성은 힘없이 대답했다. 갔다 왔다. 실종 신고했다. 아, 정말. 아버지.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며칠 전에. 일성은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느낌에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 했니? 당장 말해. 그게 좀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급하게 필요한 돈이 생겼는데 아빠 몰래 통장에서 500만 원만 빼서 엄마한테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빠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고요. 일성의 눈앞이 하얘졌다. 500만 원. 그것은 노부부가 병원비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10년 넘게 푼돈을 모아둔 마지막 예금 통장의 절반이었다. 복순이가 나를 속였다. 그는 아내의 사랑을 믿었지만 그 믿음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렸다. 마지막 비상금 봉투를 건네던 아내의 따뜻한 손길과 지금 민수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비밀스러운 돈의 요구. 일성은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했던 유일한 기둥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내가 보냈니? 일성의 목소리는 떨림을 넘어선 분노에 가까웠다. 아니요. 제가 아무리 막 살아도 그건 아니죠. 아버지한테 비밀로 돈을 빼달라는 게 너무 이상해서 제가 어머니한테 직접 말씀하세요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바로 전화가 안 됐고요. 민수는 돈을 탐냈을지언정 그 돈을 비밀리에 빼내는 일에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모양이었다. 일성은 아들의 비양심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아들 덕분에 마지막 돈은 지켜졌다는 사실에 안도해야 했다. 일성은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섰다. 갈 곳은 없었다. 다만 3일 전 그에게 절망을 안겨주었던 경찰서 앞을 서성였다. 그는 경찰서 입구의 게시판에 다시 눈을 돌렸다. 실종자 포스터. 하나하나의 얼굴이 복순의 얼굴처럼 보였다. 젊은 남자, 늙은 여자, 아이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을 기다리는 누군가의 간절함이었다. 일성은 벽에 기대앉아 포스트를 노려보듯 바라봤다. 그곳에는 자신의 삶이 투영되어 있었다. 복순아, 너는 왜 나에게 그런 거짓말을 했니? 500만 원은 대체 왜 필요했던 거니? 돈이 개입되자 모든 것이 미궁에 빠졌다. 자발적인 가출이라면 돈이 필요했을 테고 납치나 사고라면 돈을 요구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었다. 일성은 이 모든 불안과 절망이 결국 돈과 연관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가난이 불러온 비극이었다. 그때 낯선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경찰서 앞에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말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남성이었다. 그는 잠시 일성을 바라보더니 곧장 그에게 다가왔다. 박일성 선생님 맞으십니까? 저는 장영준 변호사입니다. 일성은 영문을 알 수 없었다. 변호사? 자신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직업이었다. 변호사라니요? 나 같은 늙은이한테 무슨 일로? 장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선생님의 사모님 김복순 씨 일로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사모님께서 모시던 김정분 어르신이 돌아가셨고 제가 유언 집행을 맡고 있습니다. 일성은 복순이 요양기관을 그만둔 이유가 정분 어르신의 임종 때문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래서요? 복순이는 어디 있습니까? 왜 연락이 안 됩니까? 일성의 목소리가 다시 격앙되었다. 변호사는 잠시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은 지금 저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사모님께 엄청난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사모님은 지금 그 유언과 관련된 서류 작업을 진행 중이십니다. 일성은 기를 의심했다. 유산? 복순이 자신 몰래 500만 원을 요구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연락을 끊은 모든 행동이 덕박의 유산이라는 거대한 폭풍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절망과 불안은 일순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혼란과 충격이 자리했다. 가난의 짐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하지만 그 벼랑 끝에 닿았을 때 세상은 그들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던져주었다. 빛처럼 사라졌던 아내는 이제 돈이라는 그림자를 안고 돌아올 참이었다. 일성은 주저앉아 변호사를 올려다보았다. 돈이 가져온 절망이 돈으로 인해 뒤바뀌는 순간 노부부의 삶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급격히 선회하기 시작했다. 경찰서 앞 박일성은 장영준 변호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유산?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단어였다. 절망의 끝에서 갑자기 던져진 동아줄이었다. 일성은 다친 허리도 잊은 채 변호사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섰다. 복순이는 어디 있습니까? 왜 나한테 연락 한 통 없이? 선생님 진정하십시오. 사모님은 지금 안전하십니다. 어르신 장례 절차가 급박했고 유언에 관련된 일이 워낙 민감해서 함부로 연락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를 따라오시죠. 일성은 변호사의 단호함에 힘이 빠져 손을 놓았다. 그는 홀린 듯 변호사를 따라 차에 올랐다. 차가 향한 곳은 그들이 살던 반지하와는 완전히 다른 서울 교회의 조용한 변호사 사무실이었다. 사무실 안쪽 접견실. 복순 70은 낡은 코트 대신 단정하게 검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예전의 고단함 대신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복순아. 일성은 아내를 보자마자 달려가 와락 안았다. 당신 대체 어디 갔었어?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데. 당신 나 버리고 간 줄 알았어. 일성의 목소리는 분노와 안도 그리고 서러움으로 뒤섞여 울먹였다. 복수는 남편의 등을 말없이 토닥였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쉽게 흘러내리지 않았다. 일성이. 미안해. 내가 당신한테 말할 수 없었어. 내가 사라진 건 어르신 임종 때문이었고 유언장을 듣는 과정 때문에 그랬어. 복수는 일성에게 3일간의 행적을 설명했다. 어르신이 임종하셨고
그 자리에서 유언장이 공개되었으며 변호사가 급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500만 원을 몰래 요구하려 했던 것도 변호사 수임료와 급하게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 때문이었다는 솔직한 고백. 당신은 내가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걸 알면 나한테 화낼 줄 알았어. 우리 둘 사이에 돈이 끼어드는 게 무서웠어. 일성은 복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분노는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아내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단지 너무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잠시 연락이 닿지 않았을 뿐이었다. 장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유언장의 내용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다. 깔끔하게 정리된 법률 용어들. 복수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일성을 위해 변호사가 낭독하는 것을 조용히 기다렸다. 고 김정분님의 유언에 따라 김정분님이 소유하신 경기도 달러비 IGC IRCB IGC IRC 달러시 달러비 IGC IRCB IGC IRC 달러동 소재 토지 면적 약 3,000평 일체를 김복순 씨에게 유증합니다. 순간 접견실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다. 3,000평. 일성은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되뇌었다. 시골의 논밭이라고 해도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었다. 일성은 복순을 바라보았다. 복순은 눈물을 닦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어르신이 내가 모시는 동안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부부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셨어. 가족에게 버림받은 나를 끝까지 지킨 건 돈이 아니라 당신의 존엄이었다고 하셨어. 일성은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다. 토지라니. 30년 평생 흙 한 번 만져보지 못하고 건설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했던 자신에게 장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이 토지가 현재 시점에서는 단순한 시골 땅일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시 개발 예정 지구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때 변호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낡은 신문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경기도 신도시 개발 계획 확정. 대규모 택지 공급 예고.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해당 지역의 토지 가치는 현재 수십억 원을 호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확정되는 순간 그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수십억 원. 이 단어는 낡은 반지하의 일성과 복순에게는 우주만큼이나 멀고 비현실적인 숫자였다. 가난의 무게에 짓눌려 살던 노부부에게 이 유산은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일성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복순의 손을 다시 잡았다. 이번에는 감사의 마음으로. 복순아, 이제 됐어. 이제 우리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러나 복순의 눈빛에는 기쁨보다 새로운 종류의 불안감이 깃들었다. 그녀는 돈이 가져올 그날 이후 노부부의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난의 굴레는 벗겨졌지만 돈은 또 다른 종류의 무거운 짐을 그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그 짐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탐욕의 그림자였다.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를 일성은 아직 알지 못했다. 박일성과 복순이 상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반지하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평소와 다름없었다. 복순은 매일 아침 일성의 식사를 챙겼고 일성은 텔레비전을 보며 소일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수십억 원의 가치를 지닌 땅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일성은 불안했다. 복순아, 이 돈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괜히 이 돈 때문에 우리한테 나쁜 일 생기는 건 아닐까? 복순은 묵묵히 말했다. 돈 때문에 나쁜 일 생기는 게 아니라 돈을 탐내는 마음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는 거야. 일성아.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돼.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았다. 장 변호사의 말처럼 상속받은 토지의 가치는 폭발적인 변동을 맞이했다.
어느 날 저녁 일성은 텔레비전 뉴스 속보를 보다가 손에 쥐고 있던 밥그릇을 떨어뜨릴 뻔했다. 앵커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속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경기도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확정 발표했습니다. 수혜 지역으로 지정된 해당 토지의 가치는 발표 직후 치솟고 있습니다. 일성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화면에는 복순이 상속받은 토지의 지적도가 그래픽으로 표시되고 있었다. 토지 가치 급등을 알리는 붉은 화살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토지의 가치는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을 넘어 수백억 원에 육박하게 되었다. 바로 다음 날부터 반지하 집 주변은 북적이기 시작했다. 온갖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명함을 들고 찾아왔고 투자 설명서를 들이밀었다. 심지어는 멀리 떨어져 살던 일성의 육촌 친척까지 찾아와 어설픈 안부를 물으며 접근했다. 노부부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된 기분이었다. 가난했을 때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세상이 이제 그들의 돈 때문에 달려들었다. 일성은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돈이 가져온 것은 안정이 아니라 숨막히는 압박감이었다. 가장 노골적으로 움직인 것은 다름 아닌 아들 민수였다. 일성과 복수는 토지 개발 확정 뉴스가 나온 지 이틀 후 뜻밖의 방문객을 맞이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 복순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말쑥한 고급 정장을 입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들. 민수 40대 초반과 며느리 지영이 서 있었다. 민수의 손에는 보기에도 값비싼 한우 세트와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민수는 오버하며 복순을 끌어안았다. 일성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아들을 냉정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며칠 전 복순의 실종 소식을 듣고도 500만 원 타령을 하던 아들의 모습이 생생했다. 보고 싶긴. 내가 여기 온 지가 언젠데. 일성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버지 왜 그렇게 매정하세요? 일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인걸요. 민수는 넉살 좋게 웃으며 거실에 앉았다. 며느리 지영은 복순에게 달라붙어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어머니 갑자기 연락 안 되셨을 때 민수 씨가 잠도 못 잤어요. 복순은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는 척하며 민수의 얼굴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그녀는 남편보다 더 예민하게 아들의 속셈을 간파했다. 아들의 눈동자는 노부부가 아닌 낡은 집의 천장과 벽면을 쓱 훑고 지나가고 있었다. 복순이 끓여준 숭늉을 마시던 민수는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 TV 뉴스 보니까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무슨 땅이 몇십억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저희 집안 얘기가 맞아요. 일성은 숭늉컵을 내려놓았다. 단도직입적인 질문을 던졌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라. 돈 때문에 온 거냐? 민수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졌다. 그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포장된 얼굴로 돌아왔다. 아버지, 왜 저를 그렇게 의심하세요? 제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제가 부모님 걱정돼서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걱정? 그 일성은 코웃음을 쳤다. 내가 걱정했으면 엄마 실종됐을 때 500만 원 얘기부터 꺼내지 않았을 거다. 너는 내 엄마 아빠가 아니라 그 돈을 걱정한 거지. 장면사. 가족이라는 이름의 모순. 민수는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한 듯 그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알겠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저희 지금 너무 힘들어요. 사업이 망해서 빚이 엄청나요. 저희가 부모님 호강시켜드리고 싶어도 지금은 도저히 그럴 수가 없어요. 그는 거의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애원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 큰 돈을 갖게 되셨잖아요. 이 돈으로 저희 빚만 좀 해결해 주시면
제가 다시 일어서서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저희가 부모님 재산을 관리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의 입에서 나온 재산 관리라는 단어는 일성과 복순의 마음속에 경고음을 울렸다. 돈 앞에서 자식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리와 탐욕으로 뒤섞인 낯선 존재였다. 복순은 조용히 일어섰다. 민수야. 엄마가 힘든 일 겪을 때 너는 어디 있었니? 너는 우리를 걱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치를 걱정한 거야. 그 순간 민수는 가방에서 흰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 서류의 제목은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 테이블 위에 놓인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는 낡은 반지하 공간에 싸늘한 한기를 불어넣었다. 흰 서류는 노부부의 얼굴에 비수를 꽂는 듯했다. 박일성 72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다친 허리가 욱신거렸지만 분노가 그 통증을 잊게 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민수야. 일성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아들 민수는 애써 태어난 척 상자 속의 한우 세트를 만지작거렸다. 아버지 흥분하지 마세요. 이건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를 위한 일이라고? 복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민수는 그 속에 숨겨진 강철 같은 분노를 느꼈다. 민수는 억지로 논리를 펼쳤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수십억 원이 생겼어요. 수많은 사기꾼이 달려들 거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연세에 이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하세요? 세금 문제도 복잡하고 계약서도 알아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법적으로 저희가 부모님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 드리는 게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이에요. 며느리 지영이 옆에서 거들었다. 어머니, 저희는 정말 부모님을 보호해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저희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지켜드리는 거예요. 일성은 민수의 논리적인 포장에 구역질을 느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보호가 아니라 통제였다. 내가 보호? 우리가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갈 늙은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내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일성이 소리쳤다. 저희가 부모님을 뭘로 보냐니요? 오히려 저희가 부모님을 자식으로서 존중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 혹시라도 판단력이 흐려지시면 이 큰 돈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이건 가족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예요. 민수는 점점 감정을 격화시켰다. 그의 눈빛은 이미 돈에 홀려 있었다. 복수는 테이블 위에 신청서를 들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신청서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그곳에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복수는 눈을 감고 지난 3일간의 실종 기간 동안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을 떠올렸다. 어르신의 임종을 지키고 변호사와 상속 절차를 밟았던 그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력과 사무 처리 능력이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었다. 민수야, 이 서류에 사인하면 엄마 아빠는 내 감시 아래 살아야 하는 금치산자가 되는 거니? 복순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차가운 공기를 갈랐다. 민수는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옛날 말 쓰지 마세요. 법률적인 보호장치일 뿐이에요. 복수는 조용히 서랍장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주섬주섬 옷가지를 뒤지자 민수와 며느리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녀를 주시했다. 복수는 잠시 후 구겨지지 않게 보관해둔 흰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 서류를 테이블 위 성년 후견인 지정 신청서 옆에 나란히 놓았다. 그것은 정신능력 검사 결과지였다. 이거 어제 받았어. 내가 연락 끊고 갑자기 찾아올 것 같아서 변호사님께 부탁해서 어제 하루 종일 검사 받았어.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결과지를 훔쳐보려 했지만 복순이 손으로 덮었다.
결과지 내용이 뭔지 아니? 정상이래. 김복순 정신 능력 매우 양호하고 사무 처리 능력 전혀 문제 없대. 복순은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은 비장미마저 감돌았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돈에 손댈 이유 없어. 내가 걱정하는 판단력이 흐려진 늙은이는 이 방에 없어. 내 눈에 우리가 짐으로 보였겠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다. 민수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그의 교활한 미소와 친절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마침내 가면을 벗었다. 아니 어머니, 이게 말이 돼요? 저희가 당신들 자식인데 저희가 관리하는 게 도리잖아요. 저희도 가족이에요. 이 돈이 있으면 저희 빚을 다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는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한우 세트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포장지가 찢어지고 고기 덩어리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아버지는 사고로 몸도 성치 않으시고 어머니는 갑자기 일을 그만두시고 연락도 안 되셨잖아요.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다고요. 민수는 자신이 왜 후견인 신청을 했는지 합리화하려 애썼다. 일성은 바닥에 떨어진 고기를 보며 허탈하게 웃었다. 됐다 민수야. 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이제 알았다. 내가 우리에게 왔던 게 가족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다는 걸 확인했다. 복수는 숨을 고르고 마지막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 말은 일성도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민수야. 엄마가 내 이름으로 보험 든 게 3개나 된다. 내가 태어났을 때, 대학 갈 때, 그리고 결혼했을 때. 민수는 순간 멈칫했다. 네, 알죠. 근데 오늘 그 보험 3개 다 해지했다. 해지 환급금도 이미 변호사님께 말씀드려 우리 통장으로 돌려받았어. 복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제 너는 우리 아들이 아니야. 세월이 흘러 몇 년 후 박일성과 복순은 더 이상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에 살지 않았다. 그들은 상속받은 토지의 일부를 매각해 개발 지역에서 완전히 벗어난 조용하고 햇살 좋은 시골 마을에 터를 잡았다. 노부부가 선택한 집은 크고 화려하지 않았다. 작은 마당이 있고 볕이 잘 드는 한옥 스타일의 단청집이었다. 이곳에서는 곰팡이 냄새 대신 흙냄새와 꽃향기가 났다. 일성은 마루에 앉아 조용히 라디오를 들었고 복수는 마당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다. 그들은 수백억 원의 재산을 가졌지만 이전에 가난했던 생활 습관을 쉽게 버리지 못했다. 여전히 절약했고 호화로운 소비는 멀리했다. 그들에게 돈은 사치품이 아니라 존엄을 지켜낸 증표이자 나눠야 할 몫이었다. 일성은 복순에게 말했다. 이 돈, 우리 둘이 쓰고 죽기엔 너무 많다. 이 돈 때문에 민수를 잃었는데 우리가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건 뭔가 옳지 않은 것 같아. 복수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돈을 소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돈을 쓰는 방식에서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기로 했다. 복수는 유산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돈으로 작은 건물을 매입했다. 그녀가 선택한 사업은 다름 아닌 요양원이었다. 이름은 소박하게 빛의 집이라고 지었다. 이 요양원은 돈이 없는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곳이었다. 특히 복수는 돈이 없어 마지막까지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못하고 외롭게 버티는 노인들에게 무료로 돌봄을 제공했다. 누군가에게 마지막 손을 잡아주는 게 내 인생의 보람이야. 복수는 자신이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느꼈던 보람과 자신에게 유산을 남겨준 정분, 어르신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고 싶었다. 그녀는 요양원의 가장 깨끗하고 따뜻한 방을 정분 어르신 방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제 그녀는 돈을 버는 노동자가 아니라 돈을 사용하여 가장 소중한 가치를 실현하는 봉사자가 되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의 고단함 대신 맑고 평화로운 미소가 자리 잡았다. 일성은 요양원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라디오를 들으며 아내를 응원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 그날 오후 일성은 마당 벤치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고 있었다. 낡은 라디오에서
DJ의 잔잔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다음 사연입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피트의 집 요양원의 김복순 원장님께 보내는 감사의 사연입니다. 일성은 귀를 기울였다. 사연의 주인공은 복순의 도움으로 마지막 평안을 얻은 한 노인의 아들이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저희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복순 원장님께서 저희 아버지께 무상으로 마지막 보금자리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는 날까지 따뜻한 밥을 드셨고 원장님 손을 잡고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요양보호사 김복순 씨, 당신의 손길이 제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사연을 듣는 일성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아내는 그를 빛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이제 수많은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지켜주고 싶었던 아내가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음을 깨달았다. 일성은 조용히 웃었다. 그의 삶의 실패는 아내의 헌신과 유산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있었다. 그는 문득 아들 민수를 떠올렸다. 몇 년이 지났지만 아들 가족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다. 복수는 가끔 며느리 지영의 SNS를 몰래 보며 손주의 소식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노부부는 아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이 먼저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복수는 해질녘 일성의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다. 일성이 이 노을 참 예쁘다. 우리 반지하에도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반지하에도 노을은 있었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야. 돈 걱정 때문에. 복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돈은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가난의 굴레를 끊어주었고 노년의 존엄을 되찾아 주었다. 하지만 돈은 사람의 마음을 바꾸진 못했다. 아들은 여전히 돈의 그림자를 벗어나지 못했고 노부부는 돈 대신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다. 우리가 진짜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서로에게 마음을 열었던 가족의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나누는 것이었다. 그들의 노년은 봄이었다. 상처와 고통을 겪은 뒤 다시 피어난 인간 존엄의 봄이었다.